레드먼드의 앤 제4화 앤셜리 첫 소설을 쓰다. 레드먼드 대학에서의 2학기는 1학기와 마찬가지로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렸다. 필리파의 표현을 빌리면 정말로 휙 소리를 내며 지나가 버렸다. 애는 그런 가운데 대학 생활을 즐기고 있었다. 대학은 앤에게 자극을 주는 학업 경쟁, 새롭게 친해지거나 더욱 깊어져가는 동기들 간의 우정, 조금은 시끌벅적한 사교 모임에서 익힌 다양한 사교술, 넓어진 시야와 다양한 방면에 관심을 가지게 해주었다. 앤은 열심히 공부했다. 영문학에서 소번 장학금을 받겠다는 결심을 했기 때문이다. 그 장학금을 타면 다음에는 얼마 안 되는 마릴라의 적금에 의지하지 않고도 레드먼드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앤은 꼭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길버트 역시 장학금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했다. 그는 학교의 거의 모든 행사에 앤과 같이 다녔다. 앤도 두 사람이 학교에서 연인으로 소문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처음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앤은 몹시 분개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는 일이었다. 길버트 같은 오랜 친구를 버릴 수는 없었다. 그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길버트는 갑자기 어른스럽게, 그러니까 신중하고 분별 있게 행동하기 시작했다. 이 저녁별처럼 반짝거리는 회색 눈동자에 빨간 머리 여대생의 옆자리를 노리는 남학생들을 견제하다 보니 길버트로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도 했다. 필리파는 여전히 자신을 따르는 숭배자들을 이끌고 다녔지만 앤은 절대로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다만 마르고 머리가 좋은 1학년생과 얼굴이 둥글고 키가 작은 명랑한 2학년생, 키가 크고 아는 것이 많은 3학년생이 무슨 이론이니 사상이니 하는 주제 이야기나 가벼운 화제거리를 가지고 앤의 하숙집을 드나들었다. 그들 모두 길버트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 조금이라도 마음을 놓고 있다가 그들 중 누군가가 앤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일이 없도록 계속 주의를 기울였다. 길버트는 에이번리 시절부터 앤의 친구였기에 앤을 노리는 다른 경쟁자들보다 우월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다. 친구로서 길버트만큼 만족스러운 사람이 없다는 것은 앤도 솔직하게 인정하는 바였다. 그래서 앤은 길버트가 그런 터무니없는 생각들을 모두 떨쳐버린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있었다. 앤도 남몰래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것은 아니었지만 그 겨울에 단 한 가지 불쾌했던 일이 있기는 했다. 어느 날 밤 찰리 솔룬이 앤에게 장차 결혼하겠다는 약속을 해줄 수 있느냐고 물어왔다. 빌리 앤드루스의 대리 청혼 사건이 있은 뒤라 앤의 낭만적인 감성은 다행히도 큰 충격을 받지 않았다. 그래도 앤이 환상에서 깨어날 수밖에 없는 고통을 느낀 것은 사실이었다. 더군다나 찰리 솔론에게 그런 용기를 줄 만한 행동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적잖이 화가 나기도 했다. 그렇지만 린드 부인의 경멸 어린 반응처럼 슬론 감은 사람들은 다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는 수밖에 없었다. 찰리는 전체적인 태도나 분위기, 말씨까지 전형적인 슬론 감은 사람이었으니까. 찰리는 틀림없이 자신의 청혼이 앤에게 엄청난 명예를 안겨주었다고 생각했을 테지만 앤은 전혀 명예롭다고 생각하지 않았기에 성의껏 예의를 갖춰 거절했다. 아무리 상대가 슬론이라고 하더라도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는 않았다. 하지만 슬론 가문의 둔감함에는 소용없는 일이었다. 확실히 찰리는 앤의 거절을 듣고는 상상 속의 인물들처럼 행동하지는 않았다. 그러기는커녕 화를 내면서 심한 말을 퍼부어대기 시작했다. 찰리의 말을 듣자 앤도 화가 치밀어서 심한 말로 대꾸해 주었다. 앤의 말이 얼마나 날카로웠던지
슬론 감은 사람들 특유의 둔감함까지 깨뜨려버릴 정도였다. 찰리는 얼굴이 새빨개진 채 모자를 들고 뛰쳐나갔다. 애는 베개에 얼굴을 파묻은 채 흐느껴 울었다. 저 끔찍한 인간하고는 다시는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지만 찰리와 마주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화가 난 찰리 쪽에서 앤과 가까이 마주치지 않도록 조심했다. 앤은 소번 장학금을 받고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에이번리로 돌아왔다. 사람들은 앤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고 말해주었다. 하지만 그 말에는 변하지 않은 것에 대한 놀라움과 실망감이 어렴풋이 담겨 있었다. 에이번리 역시 전혀 변하지 않았다. 적어도 처음에는 그렇게 보였다. 하지만 앤이 돌아온 첫 번째 주일날, 초록지붕집 식구들과 교회의 정해진 자리에 앉아 주위를 둘러보았을 때 몇 가지 작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에이번리도 시간의 흐름을 비껴갈 수 없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그날 저녁 앤과 다이애나는 시냇물 요정이 사는 듯한 골짜기를 거니고 있었다. 나뭇잎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고 풀들은 한층 더 푸르게 보였다. 하얀 커튼이 드리워진 듯한 배나무에서는 향긋한 냄새가 배어나고 있었다. 무슨 생각하니, 앤? 앤은 행복한 듯 한숨을 내쉬며 공상세계에서 현실로 돌아왔다. 내 소설의 줄거리를 생각하고 있었어, 다이애나. 어머, 벌써 쓰기 시작한 거야? 다이애나가 엄청난 관심을 보이며 큰 소리로 물었다. 아직 몇 장 쓰진 못했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잡았어. 그동안 줄거리를 생각하면서 지냈지. 에이버릴이라는 이름을 가진 소녀한테 어울릴 만한 이야기들을 찾기가 좀 힘들었어. 이름을 바꿔보는 건 어때? 그건 안 돼. 불가능한 일이야. 바꿔보려고도 했는데 내가 네 이름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안 되는 일이었어. 나한테 에이버릴은 살아있는 것과도 같아서 아무리 다른 이름을 붙여보려고 해도 다시 에이버릴이 되는 거야. 그렇지만 결국 에이버릴한테 어울릴 만한 이야기들을 만들어냈어. 그 다음에는 등장인물들한테 어울리는 이름들을 붙여주는 흥분되는 시간이 남아있었지.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몰라. 이름을 생각하느라고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을 정도라니까. 남자 주인공 이름은 퍼시발 달림플이라고 해. 다이애나가 탐이 나는 듯 물었다. 벌써 등장인물들 이름을 모두 지워버린 거야? 아직 다 붙이지 않았다면 이름 하나만이라도 내가 지켜주면 안 될까? 중요하지 않은 인물이라도 상관없어. 그냥 그렇게 하면 네 소설을 같이 나눈 듯한 기분이 들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러는 거야. 레스터 집안에서 일하는 아이 이름을 지어줘도 좋아. 그다지 중요한 인물은 아니지만 이름이 없는 건 그 아이뿐이야. 앤이 양보하듯이 말했다. 그럼 그의 이름을 레이먼드 피츠 오스본이라고 하자. 다이애나가 말했다. 그 이름은 어린 시절 앤과 제인 앤드루스, 루비 길리스와 다이애나가 같이 모여 만든 이야기 클럽에서 사용했었다. 앤이 애매하게 고개를 저었다. 심부름이나 하는 아이 이름치고는 너무 귀족적이야. 다이애나, 피츠 오스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돼지 먹이를 주거나 마른 나뭇가지를 줍는 걸 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데. 다이애나는 누구보다도 상상력이 풍부한 애니 그걸 상상하지 못한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애니 가장 잘 알고 있는 일이었기에 결국 아이 이름은 로버트 레이로 정해졌고 애칭을 보비로 부르기로 했다. 이 작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다이애나가 설레는 듯 물었다. 하지만 애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그저 명성만을 꿈꾸고 있었을 뿐 구차하게 돈을 바란 것은 아니었다. 아직까지 애는 문학에 대한 꿈은
돈에 연연해하지 않고 있었다. 나도 읽게 해줄 거지? 다이애나가 부탁했다. 다 쓰고 나면 너하고 해리슨 아저씨한테 읽어줄 테니까 제발 솔직하게 비평해줘. 출판되기 전까지 두 사람 말고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 보여주지 않을 거야. 끝은 어떻게 돼? 해피엔딩이야? 아니면 새드엔딩이야? 아직 확실하진 않아. 하지만 좀 슬프게 하고 싶어. 그러는 편이 낭만적이니까. 하지만 편집자들은 슬픈 결말에 선견을 품고 있는 것 같더라. 언젠가 해밀턴 교수님이 슬픈 결말은 천재가 아닌 사람은 쓰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 근데 난 천재가 아니잖아. 앤이 겸손하게 말했다. 난 행복하게 끝나는 얘기가 좋더라. 남녀 주인공은 결혼시켰으면 좋겠어. 다이애나는 프레드와 약혼을 한 뒤로는 모든 이야기의 결말은 결혼으로 끝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넌 슬픈 이야기를 읽고 우는 것도 좋아하잖아. 그건 그래. 이야기 중간쯤에서는 울고 싶어. 하지만 마지막에서는 모든 일이 잘 풀렸으면 좋겠어. 앤이 깊은 생각에 잠기며 말했다. 그래도 한 곳에는 꼭 비극적인 장면을 넣어야겠어. 로버트 레이를 사고로 죽게 해버리는 건 어떨까? 앤 안 돼. 보비를 죽이지 마. 그 애는 내 거잖아. 죽이려면 다른 사람을 죽여줘. 다이애나가 웃으며 말했다. 2주일 동안 소설을 쓰면서 애는 작품의 분위기에 따라 기분이 우울하기도 했다가 즐거워지기도 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라 환희에 취해 있다가도 반대편 등장인물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며 절망에 빠져 있곤 했다. 다이애나는 그런 애를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냥 네 마음대로 만들면 되잖아. 그게 안 돼. 에이버릴은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자가 아니야. 내 뜻과는 상관없이 말하고 행동해버리는걸. 내 마음대로 썼다간 이제까지 쓴 걸 전부 새로 써야 한다고. 앤이 한탄하듯 대답했다. 마침내 소설은 완성되었고 앤은 자기 방에서 다이애나에게 처음으로 읽어주었다. 비극적인 장면에서는 로버트 레이를 희생시키지 않았다. 앤은 다이애나의 기분을 살피면서 소설을 읽어내려갔다. 다이애나는 적절한 반응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결말 부분에선 왠지 실망한 듯이 보였다. 왜 모리스 레녹스를 죽인 거야? 다이애나가 비난하듯이 물었다. 악당이니까 벌을 받아야지. 앤이 항의하듯이 대답했다. 난 그 사람이 제일 좋았단 말이야. 다이애나는 터무니없는 소리를 했다. 그래도 그 사람은 죽었어. 죽은 채로 놔둘 거야. 내가 모리스를 살려준다면 끝까지 퍼시발이 에이버리를 못살게 굴 테니까. 애는 약간 화난 듯이 말했다. 그렇겠지. 네가 그 사람 마음을 바꿔주지 않는 한 말이야. 어쨌든 완벽하게 우아한 이야기야, 앤. 넌 정말 유명해질 거야. 제목은 정했어? 제목이야 오래전에 지었지. 에이버릴의 속죄라고 붙였어. 괜찮게 들리지? 이제 솔직하게 말해봐. 이상한 부분 없어? 글쎄, 에이버릴이 케이크를 만드는 장면이 소설 속의 다른 장면들과 어울리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낭만적이지도 않은 것 같아. 보통 사람들도 다 하는 일이니까. 여주인공이 요리를 한다는 건 왠지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다이애나가 주저하면서 대답했다. 그 부분이 재밌는 거야. 난 이 작품에서 최고 장면 중 하나가 바로 케이크 만드는 장면이라고 생각하는데? 앤이 말했다. 그 점에 있어서만큼은 앤이 옳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이애나는 더 이상의 비판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해리슨 씨는 훨씬 더 칭찬에 인색했다. 해리슨 씨는 먼저 소설 속에 묘사가 지나치다고 말했다. 미사여구는 모두 빼는 게 좋아. 해리슨 씨가 무자비하게 말했다. 애는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해리슨 씨가 옳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가장 공들여 쓴 부분들 묘사는 모두 지워버렸는데도 까다로운 해리슨 씨를 만족시키려고 3번이나 새로 써야 했다. 다른 묘사들은 전부 빼버렸지만 황혼 장면만큼은 그냥 남겨뒀어요. 이건 절대로 버릴 수 없어요. 이 작품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니까요. 앤이 마지막에 말했다. 이야기 전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 그리고 왜 잘 사는 도시 사람들을 배경으로 한 거지? 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 배경을 에이보니로 하는 편이 나았을 거야. 물론 지명은 바꿔야지. 그러지 않으면 린드 부인이 자기가 여주인공인 줄 착각할 테니까 말이야. 해리슨 씨, 절대로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에이번리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곳이긴 하지만 소설의 배경이 될 정도로 낭만적이지는 않으니까요. 에이번리에서도 낭만적인 건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단다. 비극도 마찬가지야. 이것 봐. 네가 쓴 인물들은 실제 사람 같은 구석이 하나도 없어. 너무 말을 많이 할 뿐만 아니라 그것도 지나치게 과장된 표현들만 늘어놓지. 달림풀이 2페이지 내내 혼자서 떠드느라고 아가씨가 한마디도 못하는 장면이 있었지? 만약 진짜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그 아가씨는 그 남자를 발로 걷어차버렸을 거야. 해리슨 씨가 냉담하게 말했다. 그럴 리 없어요. 앤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앤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아름답고 시적인 말들이야말로 에이버리 같은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더군다나 여왕처럼 품이 있는 에이버리리 발로 걷어차버린다와 같은 초속한 말을 쓸 리 없었다. 그녀였다면 청혼을 거절했다 라고 표현할 것이다. 그것도 그렇지만 난 모리스 레녹스가 에이버리를 차지하지 못한 이유를 모르겠어. 모리스는 누구보다도 2배는 남성적인데 말이야. 뭐 나쁜 짓이기는 하지만 뭐라도 했으니까. 반면에 퍼시발은 시종일관 멍하기만 하잖아. 해리슨 씨는 계속해서 무자비하게 평을 내리고 있었다. 멍하다니. 이건 발로 걷어차버린다는 말보다 더 끔찍했다. 모리스 레녹스는 악당이란 말이에요. 어째서 모두들 퍼시발보다 모리스를 좋아하는 거지? 앤이 분개하며 말했다. 퍼시발은 지나치게 착하니까 그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지. 다음부터는 주인공을 좀 인간적으로 그려보는 게 좋을 거야. 에이버리를 모리스와 결혼시킬 수는 없어요. 나쁜 사람이라니까요. 여자가 그 사람을 변하게 만들면 되는 거지. 앤 너도 남자를 변화시킬 수 있어. 물론 해파리같이 의지가 약해 빠진 사람들은 변할 수 없겠지. 이야기 자체는 나쁘지 않아. 흥미가 생긴다고 할까? 그건 나도 인정해. 하지만 너는 좋은 작품을 쓰기엔 너무 어려. 그러니까 10년만 기다렸다가 쓰는 게 어떨까? 애는 다음에 소설을 쓰게 되면 누구에게도 비평해달라고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정말 기운만 빠질 뿐이니까. 길버트에게는 소설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읽게 해주지는 않았다. 만약 성공하면 출판이 될 테니까 그때 읽어보도록 해. 하지만 실패하면 아무한테도 보여주지 않을 거야. 마릴라는 이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애는 잡지에 실린 자작 소설을 마릴라에게 읽어주는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마릴라에게 칭찬을 듬뿍 이끌어낸 다음 의기양양하게 그 글을 쓴 사람이 자기라고 밝히는 것이다.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졌다. 어느 날 애는 길고 두툼한 봉투를 가지고 우체국으로 갔다. 젊음과 경험해보지 못한 데서 오는 자신감을 안고 대형 잡지사 중에서도 가장 큰 곳으로 소설을 보냈다. 다이애나가 앤보다도 더 기뻐해 주었다. 언제쯤이면 결과를 알 수 있을까? 2주 이상은 걸리지 않을 거야. 채택만 된다면 얼마나 기쁠까? 앤, 당연히 채택될 거야. 그리고 다른 글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겠지? 너도 모건 부인처럼 유명해진 날이 머지않았어. 그땐 너랑 알고 지낸다는 사실이 얼마나 자랑스러울까? 다이애나는 친구의 재능과 능력에 진심으로 찬사를 보내는 보기 드문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일주일은 황홀한 꿈속에서 지나갔다.
그러나 그 다음은 쓰디쓴 자각을 해야 하는 시간이 닥쳐왔다. 어느 날 저녁, 다이애나는 앤이 자기 방에서 이상한 얼굴을 하고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탁자 위에는 기다란 봉투와 잔뜩 구겨진 원고가 놓여 있었다. 앤, 설마 네 소설이 돌아온 건 아니겠지? 다이애나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다. 아니, 되돌아왔어. 앤이 짧게 대답했다. 말도 안 돼. 그 편집자 제정신이야? 아니, 이유가 뭐래? 이유 같은 것도 없어. 그냥 채택되지 않았다는 말만 인쇄해서 넣어놨더라. 정말 창피해. 다이애나가 화가 잔뜩 난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별 볼 일 없는 잡지라고 늘 생각하고 있었어. 이 잡지에 실린 소설은 캐나다 여성이 실린 글의 절반만큼도 재미가 없다니까. 값은 배로 비싸면서 말이야. 편집자가 작가는 미국인이어야 된다는 편견이 있나 봐. 앤, 기운내. 롤링 부인의 작품도 몇 번이나 되돌아왔다잖아. 너도 롤링 부인처럼 유명해진 날이 머지 않았어. 이번엔 캐나다 여성에 한번 보내보자. 그렇게 해볼 거야. 만약에 채택이 된다면 이 미국인 편집자한테도 한부 보내줄 거야. 그 전에 해가 지는 장면을 묘사한 부분은 빼야겠어. 해리슨 씨 말이 맞는 것 같아. 앤이 용기를 되찾은 듯 말했다. 황혼을 묘사한 장면도 그렇게 사라졌다. 하지만 이런 영웅적인 결단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여성 편집자 역시 에이버릴의 속죄를 되돌려 보냈다. 분개한 다이애나는 너무 빨리 되돌아온 걸로 봐서 편집자가 읽지도 않은 것이 분명하다며 캐나다 여성의 구독을 끊어버리겠다고 선언했다. 절망 속에서 애는 두 번째 거절을 한결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러고는 그 소설을 예전에 이야기 클럽의 작품들을 보관해 놓은 다락방의 트렁크 속에 집어넣어 버렸다. 하지만 다이애나의 성화에 못 이겨 베낀 원고를 주고 말았다. 이제 내 문학적 야망은 다 끝났어. 앤이 씁쓸하게 중얼거렸다. 앤은 해리슨 씨에게는 결과를 알려주지 않았다. 하지만 어느 날 해리슨 씨가 원고가 채택되었냐고 노골적으로 물었다. 아니요, 편집장이 받아주지 않았어요. 앤이 담담하게 대답했다. 해리슨 씨는 붉게 달아오른 앤의 섬세한 여벌구를 곁눈질로 쳐다보았다. 그래? 그렇더라도 나는 네가 계속 글을 쓸 거라고는 생각하는데? 해리슨 씨가 격려하듯 말했다. 아니요, 소설 따위는 다신 쓰지 않을 거예요. 코앞에서 문이 닫히는 것을 보고 희망을 잃어버린 19살의 애는 단호히 대답했다. 해리슨 씨는 깊이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나라면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을 거다. 다시 새로 쓸 거야. 하지만 원고를 섣불리 보내서 편집자들을 괴롭히지는 않겠지. 나 같으면 내가 알고 있는 장소와 사람들에 대해서 일상적인 말로 쓸 거다. 해가 뜨고 지는 것도 야단 법석을 떨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묘사할 거고, 악당을 등장시켰다면 그 사람한테는 새롭게 살 수 있는 기회도 줄 거야. 앤, 실제로 이 세상에는 끔찍한 악당들이 있어. 하지만 좀처럼 찾아보기는 힘들지. 하긴 린드 부인 말대로라면 우리 모두 나쁜 사람들이겠지만, 하지만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좋은 점도 가지고 있기 마련이야. 그런 점들을 생각하면서 계속 글을 써보는 게 어떻겠어? 아니에요. 처음부터 제가 어리석었어요. 레드먼드를 졸업하면 아이들 가르치는 일에만 열중할 거예요. 소설은 쓰지 못해도 가르치는 건 할 수 있으니까요. 학교를 졸업하면 결혼할 나이가 되겠구나. 나처럼 너무 오래 미루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애는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다. 해리슨 씨는 종종 사람을 참을 수 없게 만들곤 했다. 발로 걷어차버린다느니, 멍하다느니, 결혼을 하라느니. 정말 비명이라도 질러버리고 싶다.